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사단법인 청년농창업 생태계관리지원센터 대표 김의성입니다. 청년농업인들의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특히 경남에서 또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는 내용 보시다시피 청년농업인의 실상과 허상이라는 제목을 준비했습니다. 실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실제로 존재하는 거고, 허상은 말 그대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현장에서 정책이 괴리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경북에 있는 우리 청년농업인들과 같이 한번 짧게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세 가지 정도 나누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청년농업인으로서의 김의성, 더 베스트라는 건 과거의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농업 현장 이야기, 현재 일어나는 농촌을 조금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더 퓨처 되어 있는데, 우리 사실 청년 농업인들이 가장 농업 정책에 관심이 많지만 조금 부딪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얘기해 봄으로써 좀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많은 강의를 갈 때마다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우리 농어촌에 가보면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 누구누구 아들 농협 과장 승진, 누구누구 아들 무슨 사무관 뭐 승진, 이런 건 있지만, 누구누구 아들 무슨 농장 물려받았다, 뭐 이런 현수막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만약에 농사를 짓는데, 아들아, 너 내 농사를 좀 물려받아라 했을 때에 솔직하게 말해서 승계를 하는 부분들이 자신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오늘 그 질문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오늘 교육받는 대상들이 청년농업인들이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 입장이 되었을 때 내 자녀가 내 걸 이어받아서 만약 하겠다 생각하면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10살 된 딸과 7살 된 아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 맡길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 질문이 바로 청년농업인들이 들어올 수 있겠냐 없겠느냐, 그 답이 대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창업농업 과정에서 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저는 2006년에, 저는 부산 사람이고요. 2006년에 이제 대한교육, 이제 사회교육과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좋아서 이제 대한교육 때문에 경남에 이제 가게 되었죠. 가게 되었는데, 현장에서 보면서 거기가 이제 사과단지였습니다. 사과단지였는데, 70대, 80대 이제 어르신들이 그 사과 한 짝에 그 박스가 한 15kg, 20kg 정도 나가는데, 그것을 들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오래 농사 지으신 분들이 어깨 수술을 많이 하시고, 그런 현장의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조금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겠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현장에서 보다 보면서, 두 번째로 보면, 제가 이제 2008년도에 교편을 잠깐 내려놓고, 이제 아이들과 이제 농사를 이제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농사를 처음 지어보니까, 이게 연필로 하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첫 해에 말 그대로 이제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하면서, 이거는 실제로 그냥 눈으로 보는 얼음얼음에 사는 게 아니구나 해서, 저는 경남이었기 때문에 제가 있는 지자체에 이제 친환경 농업과라든지 농산물 마케팅학과라든지, 여러분도 교육 계속 받으시는데 교육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우리 지자체에 있는 농업대학을 주구장창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내가 한번 어떤 그 역할을 해볼 수 있겠구나. 내가 한번 어떤 작물이라 해도 내가 기초적으로 한번 내가 접근할 수 있겠구나 했을 때에 이제 시작을 좀 하게 된 거죠. 하게 됐는데, 근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뭐 작물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이 전부 사과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부부께서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 대안학교 차원에서 어떤 그런 분 매입해서 시작하게 된 것이 결정적인 계기였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이제 영농후계자, 이제 기농창업인에 선정이 되면서 어떤 그런 역할을 조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조금 제가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은,
제가 2012년도에 기농작업인에 선정이 되었을 때에 여기서부터 이제 진입장벽이 높다는 어떤 그 현실과 정책의 괴리 봉착하게 됩니다. 자, 궁금하시죠? 그게 뭐냐면 실제로 지금은 우리 기농창업자금이라든지 영농구기자 자금이 뭐 2억 3억 해서 뭐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렇게 해서 2%, 옛날에 3%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청년농업인이 그 사업을 우리 지자체를 통해서 공문을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은행에 갔을 때에 이 청년농업인의 신용을 그대로 가지고 농심부 보증이 된다고 해도 그 돈이 그대로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걸 뚫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정말 사고 싶은 땅이 있으면 더 좋고 없으면 또 찾아야 되겠죠. 근데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금액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청년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음으로 인해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벽을 깨트리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청년농업인들이 혼자서 들어와서 정말로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현장이구나라는 것을 조금 체험을 하게 되었죠. 또 보시면 처음에 이제 선정이 되고 또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누가 해도 어르신들이 칭찬할 만큼 되었을 때 내가 한번 잘해보자 했는데 그 해가 이제 2012년도였습니다. 2012년도에 태풍 볼라벤이 왔습니다. 태풍 볼라벤이 와서 사과가 눈에 보이는 구슬처럼 이제 떨어지는데 이미 이제 사과밭은 이제 물처럼 다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을 체험하면서 농사도 본인이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하늘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구나. 그런 경험도 뼈저리게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도매나 이렇게 공판장에 이렇게 납품을 관행농처럼 같이 해보면서도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반이 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가격 척도의 대상에서 평균을 결정짓는 어떤 밑에 가격을 결정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괴리감을 내가 맞이하면서 내가 기존의 관행농들과 같이 청년 농업인으로서의 어떤 그 시장을 접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농사를 지으면 그 어떤 제 생산물 그리고 가공품을 가지고 아파트라든지 뭐 교회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안 받아줬죠. 계속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렇게 해서 도전해서 성공하는 거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나의 고객이 된다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한 1000명 정도의 충성 고객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니까요. 홈페이지 만들 때 홈페이지 만들 줄 압니까? 그냥 얼음해서 임대몰로 해가지고 시작했지만 이제 그 기반 축적돼서 지금은 2015년에 제가 전자상거래 최우수 표창을 제 있는 지역에서 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도 그 당시에 이제 시작했을 때 제가 바로 사업자로 해서 시작을 하면서 농업인이 일반적으로 그냥 농사를 짓는 거하고 또 한 단계 나가서 사업자로 해서 또 하는 거는 또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농업법인들이 많더라고요. 농업회사법인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 2억 9천만 원 정도의 출자금이 들어가 있는 지금 이제 농업법인으로 바뀌어서 마을에도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제가 현장에서 활동을 하는 어떤 그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계속되는 질문은 뭐냐면 우리 청년농업인들에게도 저도 청년농업인이고 질문을 또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작물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농사를 하면서 어떤 작물 선택은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사과 단지 속에 있었기 때문에 했지만 어떤 그 소득의 안정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잘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농어촌에 왜 들어오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는 이 소득이 불안정하는 부분을 굳이 이거를 감안하면서까지 사명을 가지고 농어촌에 들어올까? 저는 대한교육이 좋아서 왔고 그걸 통해서 농어촌을 했지만 실제로는 청년농업인들 많이 들어올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나중에 또 보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내 아버지, 내 부모의 어떤 농어촌의 어떤 농업을 승계받는 비율이 50% 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몇 프로 되겠습니까? 승계를 해주려고 하는 부모가 아들아, 자식들아, 농사 짓지 마라. 그런 말 더 많이 할 겁니다. 우리나라 10%도 안 됩니다.
그만큼 이 농업의 소득이라는 게 지금 1년에 5천만 원 소득 달성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농업의 소득의 수준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0만 원대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어려운 시절을 보면서 이 농어촌에 대한 어떤 청년 농업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있는 작물과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농업 현장에서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두 가지 제가 한 번에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요즘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 농어촌의 일자리 또 청년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고 상당히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청년이 부모와 어떤 기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들어왔을 때는 솔직하게 말해서 진입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죠? 토지 사야 되죠. 사지 않아도 빌릴 수라도 있는 토지가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게 내 지역 비슷한 곳에 딱 맞게 내가 딱 원하는 게 있냐? 없습니다. 그럼 내가 사야 되는데 사려고 하니까 돈이 있습니까?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내가 굳이 농어촌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지금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 도농 상생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내용 보시면 사회통합적 관점, 복지교육, 정책적 과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경북에 제가 아주 좋은 정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이 농정과에서 하는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도시청년 시골 인턴제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거기서 제가 얻었던 영감은 한 글자였습니다. 다이렉트 메시지 시대. 그러니까 농어촌이 굉장히 지역적으로 불리하고 지역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젊은 사람들 그다음에 우리 많은 모든 어떤 우리 요즘의 어떤 시대 트렌드가 내가 원하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농어촌이라는 현장에 인프라가 많이 없고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에 그게 작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10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헬멧을 만드는 수제 헬멧을 만드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전국에서 오게 되는 어떤 그 경북의 전의 현실을 봤습니다. 보면서도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그렇다고 1차 생산물에 대한 어떤 보존 가치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 안에서 소득 안정으로 갈 때는 우리 청년 농업인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도시와 연결시키는 부분이 뭐냐. 그리고 지금 앞으로 시대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옛날에 제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런 말을 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자살을 한다 이렇게 하면 그런 뉴스에 막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안 나올 정도로 지금 사회가 많이 어려워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 우울증을 알아서 지금 힘들어한다든지 여러분 아시죠? 요즘에 범죄 너무 좀 살기 힘들 만큼 좀 추악한 범죄들 많이 있어서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우리 농어촌이라는 곳이 앞으로 우리 이제 농어촌 환경이라는 곳이 우리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 조금 치유될 수 있는 관점에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어떤 관점에서의 복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까 추후에 설명하겠지만 네덜란드나 벨기에나 룩셈부르크나 이런 데 하고 있는 선진국의 농업 중에 가장 중요한 농업이 치유농업이라고 합니다. 현장 조금 사회에서 조금 결여되었거나 사회에서 조금 적응하지 못하는 대상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어떤 그 농업 현장에서의 교화시키고 교육시키고 돌봄을 함으로써 사회화 과정을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좀 넓게 보고 지금 하고 있는 작물을 집중하되 그 집중하면서 도농 상생 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자주 많이 말하는 건데요. 아무도 관심 없는 그곳 농업 현장 그렇죠. 솔직히 여러분들 현장에서 때로는 땀을 흘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저도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때로는 상처가 나서 피가 날 수도 있지만 아무도 관심 없는 그곳이 언젠가 누구나 올 수 있는 농어촌 현장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반대로 많은 언론이나 많은 방송에서는 매출을 올렸다,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말을 하는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방송에 보여지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실제로 현장에 있는 어떤 애로사항들이 조금은 우리 현실적으로 보여져서 그런 내용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조금
개선되어 가정들이 있으니까 누구나 들어와라. 도시 청년들도 들어와라. 때로는 농어촌에 기반이 없는 농어촌을 하고 싶은 친구들 들어와라 했을 때 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연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제가 특별히 이제 현장을 가보니까 저 지금도 현장에 있고 굉장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60, 70대 노인들이 사실 60대에는 노인이 아닙니다. 아시죠? 농어촌에서는 70대, 80대 독거노인이 이제 굉장히 많고 이분들이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타는 이제 그런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청년 농업인들이 농어촌 현장을 주목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조성 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끼어져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반대로 블루오션이 어디든지 문제를 기회로 바꾼다 하듯이 이런 현장과의 어떤 복지적인 정책이 우리 내가 갖고 있는 농업의 현장과 농어촌 현장과 좀 결부되었을 때 이 친구들을 내 농장에 불러와서 조금 같이 함께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할머니와 함께하는 뭐 아들과 함께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농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정책들이 좀 보편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부모 가정들이 또 많죠. 근데 이제 한부모 가정들을 보면 다음 걸 보시면 지금 농어촌에서 교육에서 조금 이런 트렌드는 꼭 있어야 되겠다 저는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문화 여성들에 대한 어떤 인권적인 부분입니다. 실제로 제가 있는 면 소재지에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 다문화 엄마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우리 한국보다 더 많습니다. 실제로 농어촌의 추이가 앞으로도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인구가 소멸되는 가운데 그러면 이제 인구 유입 차원에서 또 우리 농촌 총각 살리는 차원에서 만약에 또 그렇게 된다면 그런 다문화 여성들이 들어왔을 때에 다문화에서 실제로 농어촌에서 어떤 노동 가운데서의 또 애로사항이라든지 언어적인 관점, 문화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해 줘야 되고 조금 인권도 좀 생각해 줘야 될 부분뿐만 아니라 결국 이제 결혼해서 아이가 낳게 되면 이제 그 친구들이 쉽게 말해서 어떤 제3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친구가 되는 거죠. 한국인이자 또 엄마의 어떤 그 국적에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 그런 친구들에 대한 어떤 농어촌에 대해서의 어떤 정책적인 교육이라든지, 그죠? 한국의 올바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부 주도화에도 필요하지만 우리 민간에서 우리 청년 농업인들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산업들 있지만 그 안에서 지금 농어촌이 변화하는 어떤 트렌드 안에서의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역할들. 여러분들 농사만 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농사를 하면서도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농사를 하면서도 노래 부를 수도 있고 제가 일화를 하나 얘기하면 제가 사실 마을에서 대안학교에서 처음에 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저희들 보고 깡패 학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대안학교가 옛날에는 10년, 20년 전에는 굉장히 조금 노랑머리, 파랑머리 이런 애들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마을에 이런 어르신들이 많다. 또 마을에 조선가정이 많다. 마을에 심심한 분들이 많다는 걸 캐치하고 그러면요 마을 우리 어르신들 한 번씩 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뭐 또 놀깁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난타 같은 걸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노래자랑에 나갔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가지고 송혜 우리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국 노래자랑 사상 이렇게 많은 채널을 음량 채널을 쓴 적은 역사상 처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20개 이상의 채널을 가지고 마을 사람, 우리 학생들, 또 마을에 또 뭐 이장님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같이 나가서 아리랑 불러가지고 인기상 받게 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들이 이제는 조금 지금 다가오는 또 트렌드가 다문화 쪽에 한부모 가정에 조선 가정에 이게 지금 거스를 수 없는 농어촌의 대세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농업에 대한 어떤 비전과 달란트를 반드시 캐치해야 된다고 제가 또 주문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농업을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성 이거는요. 제가 실제로 농업을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 그 사과단지 안에서의 도움의 손길을 계속 이렇게 주고받는 과정에서 어떤 저기 함양이 김 선생 한테 얘기하면 돼 도와줘.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과의 네트워크가 되고 지역 주민들과의 연대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네트워크가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역 공동체가 생기는 효과가 생긴 거죠. 청년 농업인들은 트랙터도 몰 수 있을 거고 때로는 또 기계도 잘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여성 청년 농업인들은 어떤 그 조성 과정이라든지 다문화 과정의 어떤 아이들을 조금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도 동시에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의 장점들을 극대화시켜서 그 마을을 어떤 보존하고 마을을 지키는 어떤 네트워크적인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농업을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성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그 실제로의 어떤 고정관념, 선입견, 농어촌에 대한 고정관념과 선입견도 있지만 실제로 청년 농업인이 새로운 현장에 들어왔을 때에 미스매치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경남에 있는데요. 똑똑한 청년 농업인들이 오히려 실패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조금 나쁜 말인가요? 왜냐하면 농어촌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지역에 정서가 있고 어떤 지역 유대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혀 무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농업에 대한 기반과 이런 부분들을 추구해 나간다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기반 잡을 때까지 저는 모토가 이거였습니다. 90도로 인사하기. 인사만 잘해도 그 마을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이 외지에서 왔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편협하게 보지 않고 왔는데 우리 마을을 도와주더라, 마을을 살리더라, 저 청년 하나가 어떤 마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그런 틀을 깨는 역할을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사실은 지역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저 친구는 자기 엄만 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보여줄 거는 농업복지, 농업교육, 농업문화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제로 내가 농업을 하면서도, 내가 농업을 영위하면서도 마을에 주말에 그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 핸드크림이 1,000원밖에 안 합니다. 핸드크림을 아이들과 같이, 청년들과 같이 딱 사서 가가호 방문하는 겁니다. 거의 혼자 계십니다. 혼자 TV 보고 계시고. 그러면 저희가 마사지 배운 것도 아닌데 이제 손 마사지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만 했는데도 마을과의 어떤 유대관계와 마을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 있어서, 이 청년들이 있어서 안심이 되는 거라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로부터 뭐를 자꾸 받아야 되는 역할도 맞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것들을 마을로 이렇게 환원하고 하면서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저는 농업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이제 이렇게 농촌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번 부분은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그 사회적 농업이라는 부분들을 조금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2018년도 4월에 국회에서 그 주제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주제 발표를 했을 때에 저희 연구를 하면서 실제로 유럽에서 지금 아주 농업 강국, 네덜란드 이런 데는 수출이 세계 2위입니다. 수출을 훨씬 많이 하죠. 그런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일찍 발달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장애아라든지 어떤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어떤 친구들이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자체를 어디서 만드냐? 농어촌에서 만든다는 겁니다. 농어촌에서 만들어서 이 친구들이 교화되고 이 친구들이 쉽게 말해서 일본 말로 히키꼬모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니트족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t education, not teach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나는 몸도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교육받기 싫어, 나는 일하기 싫어 하는 어떤 청년들이 2018년의 기준으로 해서 120만 명이 넘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앞으로도 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그냥 집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조금 나와서 치유의 어떤 관점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 베이스 캠프가 바로 농어촌이 되기 때문에 농어촌이 무궁한 어떤 관점에서의 그 영향이 된다는 겁니다. 사회적 농업 아까 제가 얘기했죠. 복지적 차원의 농업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2020년도 제가 사실은 이게 2018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의 그 여성가족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이미 많은 농장들이 농업법인이라든지 농업회사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장애인들을 고용해가지고 어떤 아주 유의미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청년들과 함께 뭔가를 해가지고 그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친다든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곳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곳 중에서 일단은 먼저 원래 하고 있는 것들을 시범적으로 먼저 좀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벌써 3년째 되거든요. 3년째 되는데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도 그러면 우리는 사회적 농업 말고 사회적 농업이 조금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회적 농업이라 하다 보니까 무조건 농어촌에서만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하다 보니까 도시농업을 하고 있는 우리 어른들도 도시농업을 하고 있는 조직들에서 우리는 농업 아니가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도시에서도 할 수 있는 농업도 들어가야 되겠죠. 차차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해서 경상남도에서는 올해 이제 5군데의 사회적 농장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청년농업법인 대표로서 제가 1호로 사회적 농업 농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청년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조직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고, 지금 나무를 캔다든지 꽃을 심는다든지 어떤 그런 작은 모든 활동들을 조금 지역에 있는 학교랑 또 지역에 우리 장애인 부모의 센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와 우리 장애인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서 어떻게라도 좋으니까 나와서 한번 해보자. 내 물건이 조금 상하더라도 오고 가고 하면서의 저는 네트워크와 치유는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조금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넓은 마음으로 좀 비전을 가지고 좀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무거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실패의 내용의 의미. 제가 사실은 우리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경북농업기술원 안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선도농가 어떤 그런 멘토멘티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선도농가 안에서 어떤 우리 연수생을 써서 그 친구들이 조금 계속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근원이 뭐냐면 원래는 고용노동부에서 청년 창직 인턴제가 있습니다. 농산업 인턴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다가 중소기업청으로 넘어갔지만 실제로 그 중소기업 관련해서의 어떤 그것과 농산업에 좀 괴리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다가 다행히 이제 이 사업이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이 사업들을 유지하면서 조금 더 예쁘게 좀 나오게 되었는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청년농업인들하고 제가 이제 조금 나중에 좀 얘기해야 될 부분도 농정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예산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1년 동안 쓰는 것입니다. 또 예산은 그 차후에 내년에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그걸 집행하는 기관은 그거를 원래 계획대로 잘 집행하는 게 목적이고, 그 집행했을 때에 그 집행을 하는 그 대상은 그거를 적시에 잘 집행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좀 약간 괴리가 발생되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경로기술에서 오늘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굉장히 수고하시는 어떤 과가 아무래도 저는 정책과 인력 육성과라 생각합니다. 쉴 틈이 없을 겁니다. 업무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키운다는 말이 육성이잖아요. 저도 애가 있는데요. 애를 키울 때 가만 놔두면 큽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나무도 심지어 사과나무도 저 주인을 안다고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육성이라는 게 우리 인사이동도 있고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고 함으로 인해서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교육,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육 많이 하죠. 고용도 했습니다. 지속해보려고 조금 더 있어봐라. 저 말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왔다니까요. 좀 있어봐라. 좀 우리 사투리로 좀 개개보자.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청년농업인들이 어디서 가장 부딪히냐면요. 우리 이 강의 듣는 분들 중에 20대도 있을 거고 30대도 있을 겁니다. 결혼 잘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청년일 때와 내가 농어촌 현장에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현장에서의 어떤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 농어촌에 있는 우리 지자체에 있는 어떤 그 관점들이 청년했을 때 농어촌의 청년이 40대 미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50대, 60대도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끝까지 나가지 않으려면 어떤 가치가 정말로 우리 청년농업인들한테 조금 투영되어야지 될 것이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친구들이 와서 인턴십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지만 물론 농수산대학을 입학한다든지 좋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저 천안연합대학도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실되는 친구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니까 선생님이 한번 해보니까 못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을 조금 농촌과 농정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 전에 먼저 한번 작년 12월 달에
우리 대통령을 모시고 했던 농업특별위원회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예, 저는 경상남도 농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만입니다. 바쁘신 중에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농민들을 위한 자리를 내주시고 정말 고맙고요. 우리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우리 농민 행사에 직접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신 이후에 아마 1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1989년 2월 달에 군대를 제대하자마자부터 제 고향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제가 하자마자 우루과이 협상이 진행되고 또 위토 협정이 진행이 되고 또 2000년대 올라오니까 FTA이니 쌀 협상이니 각종 이슈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농사 경력 30년과 제 농민운동 경력이 30년이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1년에 몇 번씩 서울에 올라와서 농산물 가격 좀 유지해달라. 농협 좀 개혁해서 농민들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농산물 유통 구조 좀 어떻게 좀 해달라. 30년 동안 이렇게 외쳐왔는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가 WTO 지위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개방농직이 시작된 이후에 우리 농민들과 정부가 그나마 열심히 정책을 통해서 농민들의 노력을 통해서 개방농정의 파고를 이겨나가자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럼 30년이 지난 오늘 과연 우리 농민들은 스스로가 우리는 이제 후진국 농업이 아니다. 우리는 선진국 농민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농민들 여기 계십니까? 많은 농민들이, 대부분의 농민들이, 그리고 관계자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부는 주장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30년 동안 농민들과 정부가 그나마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독지위를 유지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면은 지금 지나간 30년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 농민들의 노력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정부의 정책이 선진국 농업 정책이 아니지 않았었는가 하는 그런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마침 오늘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그 30년 지난 농정 틀을 바꾸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감사하게 여깁니다. 한 두어 달 전에 우리 경남에서 농민들과 소비자들이 같이 하는 자리에 우리 중앙농특위 박진도 위원장께서 같이 말씀을 나눈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물었습니다. 정부가 농정틀을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잘 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거 잘 안 될 낀데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오늘 그 잘 안 되겠다라고 답변한 그 이유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되는 이유가 우리 농민들 스스로가 소위 말하는 상위 10%의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간 30년 동안 농정의 파트너였던 그 사람들이 새로운 변화된 농정책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민들도 그런 부분은 이제 변화도 일어나고 있고 스스로도 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주 핵심적으로 농정틀 변환이 잘 안 될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핵심적으로 농정틀을 바꾸려면 누가 해야 되죠? 우리 농수산부, 기획재정부, 이 정부가 해야 되는데 정부의 공무원들이 이거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철에만 바꾸고 안의 내용은 그대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듭니다. 이 일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해 주십시오. 공무원들 잘 어려고 달려서 진짜 농민들이
앞으로 30년 후에는 진짜 이제 우리가 후진국이 아니다, 선진국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만큼 바꿔가 줄 수 있겠고, 대통령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제 저는 우리 마을에서 동장도 하고 지도자도 하고 마을에 가꾸고 우리 남한 노인들만 남아있는 노인들하고 좀 부딪히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게 제 소원입니다. 제 꿈입니다. 이 차가운 아스팔트 농사 지겹습니다. 대통령님, 제 이 소중한 소박한 꿈 이룰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네. 내용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제가 그거를 우리 경상남도에는 농업특별위원회가 도지사 직속으로 있습니다. 제가 또 거기에 청년여성분과위원장으로 있는데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굉장히 구구절절 마음에 부딪히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을 오늘 들으시면서 내가 농업의 현장에 있으면서 농촌에 있어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청년농업이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허상, 실상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농어촌에서의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비전은 뭔지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농촌에 대한 어떤 생각과 함께 정책의 부분들을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되겠냐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청년농업인들하고 이제 경남의 뭐 청년농업연합회라든지 4H라든지 또 경남은 조례가 바뀌어서 청년농업인의 나이가 만 40세 미만에서 만 45세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그 자랑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청년농업인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 나이가 조금 올라가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을 조금 깨뜨린 사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남 같은 경우에는 만 40세에서 45세,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대통령께서 이 40대 세대가 굉장히 끼어있는 세대다, 어려운 세대다라고 말했듯이 농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영농창업이 뭐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 40대 미만으로 이렇게 정해놓다 보니까 만 40세 이상의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좀 혜택받지 못하는 부분들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왜 하냐, 이런 목소리를 현장에서 한 명이 어떤 방법으로 내느냐에 따라, 어떻게 지속적으로 내느냐에 따라서 좀 틀려진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요즘에 제가 조금 많은 민원을 들으면서 조금 숙고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조금 가볍게, 너무 무겁게 말고 하고 싶은데요. 지금 농어촌에는 태양광이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부딪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실하게 경제적인 소득 안정을 농업의 어떤 생산물이 아닌 부대 소득을 조금 더 해서 농어촌에 있는 부분 친구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농업인들보다는 비농업인들한테 조금 혜택이 갈 수밖에 없는 조금 기울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조금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청년농업인들 얘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전달해서 어떻게 개진하고 어떻게 개선해서 실제 현장이 다시 돌아오게 하겠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의 무너뜨려야 될 킹핀이 뭐라는 겁니다. 청년농업인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가장 가면 긴장되는 곳이 농업기술센터의 담당자 주무관, 가면 벽이 제일 높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농업인들은 젊잖아요. 가서 한 번 두드리고, 두 번 두드리고, 커피도 한 잔 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이 정부의 어떤 사업들과 정부에서의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어떤 관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교육에 대한 그 부분도 반드시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이렇게 쭉 해오면서 처음에 기초적으로 반드시 새해했던 게 뭐냐면 그 해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전체적인 정책이 무엇이냐 그걸 반드시 파악을 했습니다. 내 거 아니더라도 쭉 봤습니다. 그런 게 필요합니다. 청년농업은. 그리고 내가 만약에 대구에 산다든지 내가 만약에 경산에 산다든지 하면 우리 군안 내에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주어진 예산 안에서 시행되는 시책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파악하셔서 그게 내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거나 전체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또 뭐 거창한 얘기 나오는데요. 거창한 건 아니고 우리 미래 청년농업이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작물을 선택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작물을 뭐 해야 될지 고민할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작물을 선택하는 순간 한 번 선택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선택도 있기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단발성으로, 일회성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하려고 하니까 이 소득이 너무 안 나온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고민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면 제가 작년에 제가 100여 농가의 40대 청년 농업민들의 현장을 경남에 제가 무슨 선거하는 사람도 아닌데 18개 시군을 다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다고 얘기해서 제가 마음이 아팠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경남의 18개 시군에 우리 100여 농가 넘는 청년 농업민을 만났을 때 아주 어려운 현장도 있었지만 아주 탄탄한 현장도 제가 봤습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에 놀러 가서 베트남 쌀국수에 들어가는 그 채소를 보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딴 겁니다. 그거를 베트남에서 키울 수 있는 그 작물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재배를 하는 농가를 만났습니다. 베트남 현장에 있는 우리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도 많지만 또 베트남 쌀국수가 우리나라에 보편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타겟을 확인한 거죠. 없어서 못 팝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것도 같이 따라가서는 안 되겠죠. 그죠? 작물이라는 거는 너무너무 무한적으로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할 때 어떤 수요와 공급의 어떤 보편적인 부분들 보시되 청년 농업인답게 실패를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부분들을 해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시장 경제성이 있겠다. 그리고 네덜란드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완전히 농업의 강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농업에서는 강국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죠. 그런데 네덜란드에서는 어떤 육성되는 어떤 체계적인 기준들이 확실하게 선별되어 있고 인재상들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접근한 게 뭐냐면 수출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듣고 있는 우리 청년 농업인들 중에서 혹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농산물을 재배해가지고 내는 사람도 있겠죠. 그 중에 수출하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1%도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이 내용 안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집중하다 보니까 매년 아까 우리 김성만 농특위원장 얘기를 들었죠.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최근에도 대파를 갈아엎고 양파를 갈아엎고 똑같은 얘기들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통계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되어지지 않는 것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구의 탓을 할 게 아니라 청년 농업인들은 조금 더 눈을 확실히 떠서 이 시장을 내가 지금 있는 고령화되어 있는 그러나 오랫동안 농어촌을 지켜왔던 그러나 관행용으로 실력 있는 1세대들과의 경쟁에 국한되지 말고 세계화 수출에 눈을 뜰 수 있는 부분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부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젊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조금 한번 여러분 꼭 생각하셔서 그게 바로 저는 미래청년농업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얘기할 부분들은 작년에 우리 경남의 스마트팜 밸리 선정이 되었어요. 거기에 제가 조금 작은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하는 과정에 수많은 공청회들이 있었어요. 된다, 안 된다, 하지 마라, 해라. 제가 많이 불려갔습니다. 도시사님도 불러갖고 현장에 얘기 물어봐라 하고 농민단체는 아니라 하고 막 했을 때 실제로 농민단체를 제가 100% 이해하겠더라고요. 뭐냐면 기존에 지금 시설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품들에 대한 소득 안정이 좀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안 돼 있던 상태에서 이분들이 나이가 들고 그들의 시설들이 점점 낙후돼 가고 있는 가운데 거대한 뭔가 사업이 들어왔을 때는 기존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화롭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청년 농업인들은 거기서 스마트팜 밸리를 했을 때 유리온실을 막 멋지게 해갖고 될 것 같지만 결국은 거기서 나오는 작물이 금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작물입니다. 그 똑같은 작물을 어떻게 또 이거를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를 스마트 데이터, 스마트 통계 이걸로 접근하셔가지고 그 안에서도 우리가 무궁무진하게 조금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 농업인들 중에서 아주 머리가 튄 사람들은 이런 수요와 통계를 예측하는 역할들을 현장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거 제가 2018년도에 제가 정리한 건데 약간 뭐 0.12%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65세 이상이 평균이 넘습니다. 농어촌이 현실입니다. 지금 이게 제가 아직 2년 전, 3년 전 얘기니까 거의 지금 평균이 70세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농어촌이 그러면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럼 그 대표님 그 얘기 왜 합니까? 그 농어촌이 어렵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대한민국 100년 학술 전망 그 포럼에 제가 가서 어떤 학자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영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어촌에 고령화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00세 시대로 가기 때문에 70세, 80세가 절대 고령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 했을 때 또 장애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장애가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세월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장애는 얼마든지 다가온다는 겁니다. 거기를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농어촌 현장이라는 겁니다. 빨간색으로 적었죠. 40세 미만, 이게 1.3인데 지금은 뭐 1.1, 0.9도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농가 경영주 전체에 비해서 지금 뭐 10,000명도 안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지금 2018년도부터 매년 우리 1,200명에서 1,600명 정도의 새로운 청년 농업인들을 유입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전국 청년 농업인 선전자의 연합회장으로도 있고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사단법인 농창업센터의 지금 대표로도 있지만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가장 큰 어떤 그 결단의 어떤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떤 정부 사업을 받아서 어떤 추진을 했을 때에 그 사업의 교육을 받으러 가니까 천차만별인 많은 청년 농업인들이 모여있을 때에 그들이 받고 있는 어떤 그 교육이 현장의 필요성과 현장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조금 괴리가 있었던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은 청년들을 선정했을 때 미리 조금 서로가 피드백 될 수 있는, 미리 좀 접점 될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해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선정된 사람들은 조금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연합해서 조직하자. 조직해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전달해보자. 이렇게 된 거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영농창업인들이 이제 선발이 됩니다. 선발이 됐는데 선발이 되는 것들은 예산을 주고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고 이렇게 한 부분들이 효과가 있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뭐냐? 이 친구들을 관리하고 이 친구들을 육성할 수 있는 어떤 그 인력적인 한계들이 많이 있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기술원, R&D를 하는 기술원의 지능청이라든지 무조건 맡기는 게 아니라 농림부처에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컨트롤타워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 사업들이 현장에 지극히 한 면, 한 리, 거기에 있는 청년 농업인들을 직접 매일 찾아갈 수는 없으니 민간의 중간 지원 조직들이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들과 어떤 요구들을 대변하고 피드백하고 다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어야지 청년 농업인들이 제대로 육성되고 정착되지 않겠냐. 그런 내용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청년농창업 생태관리지원센터가 세워지게 된 거죠. 세워져서 많은 얘기를 무조건 다 흡수합니다. 때로는 뭐 제가 있는 지역에 무슨 행정이 엉망입니다. 뭐 고자질도 하고 좋습니다. 다 받아냅니다. 받아냄으로 인해서 현장에서의 내용도 그대로 듣되 그 현장에서의 내용을 가지고 관에다가 전달함으로써 답도 주면서 그런 부분들 풀어내는 어떤 열세적인 역할을 지금 계속 하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농가 후계자 확보율이 10%가 안 됩니다. 한국은. 일본은 50%는 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자녀가 농어촌에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거를 조금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 그런 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 쌀농사만 지었는데 청년이 아주 엘리트인데 들어가가지고 쌀농사를 그러면 조금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친구들한테 맡기고 자기는 그 쌀 가지고 쌀과자를 만드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가공이나 이런 부분도 투자가 많이 되겠지만 그렇게라도 한번 해봄으로 인해서 어떤 승계를 함으로써의 기존에 갖고 있는 기반을 가지고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우리 부모님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제가 농어촌 들어갈 때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박수 치고 계십니다. 아무 자본이 없어도 아무 기술이 없어도 또 아무 경험이 없어도 지금 우리가 어느 농어촌에 간다 할지라도 그 가면요 시군기술센터에 있고 기술원에 있고 농정과가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되어진 교육들이 있습니다. 기초부터 시작해서 간다면 저는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 농업인들한테 조금 자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는
농촌에서 먼저 돈 벌려고 들어오냐? 그런 질문 꼭 해주고 싶습니다. 돈을 벌려면 저는 농촌에 들어오는 것을 좀 말리고 싶습니다. 농어촌은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온다는 것보다는 소득이 안정될 수 있는 정도의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그래서 많이 이제 현장에서 트럭을 몰고 팔고 직거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소득이 안정되는 궤도에 올라갔을 때는 제가 더 이상 어떤 파이를 멈췄습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뭐 1,00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난다 했을 때에 이 정도면 되겠다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제가 저보다 못하는 아직 기반이 약한 청년 농업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야지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는 농어촌 그 조그마한 사회 도시에서는 알아주지 않는 농어촌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물어뜯기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아주 더 뿌리 내려진 곳이 농어촌이라는 걸 봤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들 조금 해결할 수 있는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좀 사명 가지고 우리 농민상환학교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농업 청년들이 농어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이 높다.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냐? 100% 인정합니다. 자금이 어느 정도 있지 않으면 되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부에서 청년농업인 관련해서 육성하니까 농지은행에다가 청년농업인한테 먼저 주라 했더니 기존에 있는 관행농들 것들도 빼앗기게 되는 또 이렇게 싸움이 되는 저는 그런 건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아무나 청년이 들어왔을 때에 농어촌에서 아무거나 해도 부자는 될 수 없어도 최소한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어떤 그 생태계가 확보되어야지만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정책이 시급히 도시와 농촌의 어떤 상생 관점에서 있어야지만이 청년들이 들어온다. 왜냐? 청년들은 굉장히 계산이 빠르다. 청년들은 굉장히 동기가 확실하다. 그러니까 지금 농민상환학교 우리 친구들도 될 겁니다. 타당성 반드시 줘야 됩니다. 똑똑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굳이 부모한테 실패를 자녀한테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성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될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보시면 농정 정책 참여 체계에서 청년농 60% 이상이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바꾸십시오. 어떻게 바꾸냐?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분들은 오늘부터 우리 경북의 농업기술 원장님 전화번호도 확보하시고 정책과 우리 과장님 전화번호도 확보하셔가지고 소통도 하시고 먼저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소통 말고 여러분들이 만들어갖고 오십시오. 한번 얘기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경남뿐만 아니라 경북도 잘하고 계시죠. 저는 이 스튜디오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경북도 진짜로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각 작물의 어떤 그 시점에 있어서의 애로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2020년도에는 또 2021년도에는 좀 이런 부분들 정책에 넣어주십시오. 라는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조금 아주 세련되게 청년답게 그렇게 전달한다면 저는 우리 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바쁘고 그 다음 예산을 또 준비하는 데 바쁩니다.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아이디도 제시하시고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 개진도 요구하시고 때로는 예쁘게 문서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저는 그야말로 민관이 같이 가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시면 상호협력 시스템으로 해서 보시면 정부와 현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큰 예산이 농림부로 들어오고 농림부에서 농정국으로 또 들어오겠죠. 또 우리 진흥청으로 또 오겠죠. 또 그러면 우리 밑으로는 시로도 들어오겠죠. 군으로 들어오겠죠. 또 여기는 또 기술원으로 들어오겠죠. 그게 하나하나가 개인 여기 보시면 현장 청년 농업에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달되어졌을 때에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또 우리 경남도에 제가 건의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농림교육문화식품정보원이라고 있습니다. 농정원이라고 하죠. 농정원에서는 쉽게 말해서 교육적인 부분들을 어떤 농림부 부처와 이렇게 R&D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농업법인 취업 인턴 사업이라고 해서 농업법인에게 인턴으로 해서 취업을 해서 일단은 먼저 내가 농업을 경영해보려니까 겁난다. 일단 취업을 해서 취농으로 한번 해보겠다. 아주 좋은 겁니다. 취농을 해서 6개월 하고 난 다음에 너 잘해. 법인이 판단하면 2년 동안 전문 인력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 제도 마음껏 활용하시고 그런데 그런 제도들을 잘하는 제도들을 소위 말해서 이제
유사하게 각 시도에서 이렇게 접목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접목시킬 때는 각 시도에 맞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왜냐? 현장의 얘기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게 뭐냐? 보시면 민간기구라는 겁니다. 현장에서의 내용을 들어서 담아서 공식적으로 들어서 담아서 유의미하게 전달했을 때 타당성 있어. 맞는 얘기야. 했을 때 그게 변해서 다시 현장으로 들어오면 그 정부도 살고 그 군도 살고 그 시군도 산다는 겁니다. 이런 역할들이 이제는 청년농업인들하고는 있어야 됩니다. 관행론들을 혹시라도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혹시 때를 쓴다면 우리 청년농업인들은 타당성 있게 이렇게 조금 작성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접근한다면 우리 경북에서도 모델적인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구심점. 네, 이건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운문현답이라고 하죠. 현장과 어떤 정책의 괴리를 풀 수 있는 우리 열쇠는 반드시 현장에 있다. 네, 우리 현장과 정책의 어떤 그런 미스매치, 우리 열쇠 풀 수 있는 열쇠는 현장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경북에 있는 여러분 청년농업인들과 함께 또 언젠가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지만 다음에는 조금 직접 같이 대면하면서 여러분 어떤 뭐 선배 입장으로 또 제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음 세대도 청년농업인들이 아무나 들어와도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현장에서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하나하나의 스토리가 조금 다음에 청년농업인들이 모델로 가는 데에 좀 기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